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에스키모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류와 육류만 섭취하고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정제 탄수화물이 전파되었고 각종 암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고인슐린 혈증과 고혈당이 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임이 밝혀졌는데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치명적인 급소는 바로 포도당 대사를 끊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악성 종양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암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DNA는 곡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유전자에게 가장 오랜 시간 익숙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렵과 채집입니다. 결코 농업이 아닙니다. 농업이 시작된 것은 1만 년 전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렵과 채집은 399만 년인 반면 농업은 1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곡물을 주식으로 먹은 기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체의 생리, 영양, 대사 시스템에 최적화된 식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지은이 에베코지, 펴낸 곳은 세이브 어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보건당국이 권한 저지방 식사 가이드라인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으나 체중과 뱃살은 늘어만 갔고 결국 당뇨병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저자의 친형인 에베 요이치로 박사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 치료를 하는 것을 지켜보다 자신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병과 고혈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후 저자는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쇄 살인마. 잊을만 하면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연쇄 살인마는 누구일까요?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의 이름은 바로 비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70%를 비만이 차지할 예정이며 비만은 공중보건 의료비의 60% 이상을 낭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왜 악명 높은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비만은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대부입니다. 암, 당뇨병, 혈관질환, 호흡기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과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비만한 성인은 정상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7에서 10년이나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만의 용의자는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가공식품입니다. 비만이라는 질병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 1900년대 초에는 8,000명 중에 1명이 걸렸으나 지금은 2~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융단 폭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만성질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전열을 가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만성질환은 자신의 세력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며 우리는 그 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궁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얼마나 지속해야 합니까? 농업혁명 이전의 인류는 약 399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을 통해 생존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수렵과 채집은 단백질과 지방 중심의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즉, 원시 인류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기반으로 돌연변이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생리, 영양, 대사, 소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류 본래의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을 통해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혈당이 정상화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래 지속할수록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20년 동안 실천한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고단백질 식사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백질은 원한다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포만감의 중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정 수준의 단백질을 먹게 되면 더 이상 먹기를 그만둡니다. 또한 지방의 과다 섭취가 비만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편견은 미국 의사협회 저널의 논문 등으로 오래전에 부정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단백질, 고지방 식단은 비만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하십시오. 탄수화물 식단이 부적합한 인체 시스템. 이제 인류가 단백질과 지방 중심의 식사에서 탄수화물 중심 식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 1. 에너지 보완 시스템. 우리 몸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장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상성이 작용하는 부분은 체온과 혈압 그리고 혈당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모든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단 적혈구는 유일하게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는 혈액의 주성분으로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폐까지 운반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고장나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는 포도당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적혈구를 위해 최소한의 포도당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부신피질 호르몬과 같은 구급대원들이 급파되어 혈당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어느 하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호르몬이 보완하는 체계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에서는 포도당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를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호르몬을 통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몸은 긴급사태를 대비해서 훌륭한 에너지 보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인슐린 호르몬을 대체할 보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할까요? 원시 인류가 수렵과 채집으로 얻었던 육류와 어패류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인류는 높은 혈당 수치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자주 올라가지 않으니 혈당 조절 호르몬이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내리는 장치가 인슐린 호르몬 하나뿐인 이유가 아닐까요? 거의 일어날 리 없는 비상사태, 즉 고혈당 사태에 대비하여 겹겹이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낭비니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좀처럼 혈당이 오를 리 없고 인슐린을 추가로 분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대체할 에너지 보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전자는 곡물을 주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으며 과다 탄수화물에 취약하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 2.
인크레틴 호르몬. 인크레틴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매우 유익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왜 인크레틴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 불과 2분 만에 분해되어 그 효과를 상실하는 걸까요? 그러다 인류는 농경이 시작되고 식후 고혈당 상황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곡물 중심 식사는 인크레틴 호르몬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 3. 과일 속의 과당. 과당이란 과일에 함유된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의 단맛은 과당 덕분입니다. 과당은 다른 탄수화물과 달리 독특한 대사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과당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로 변환되지 않고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쉬운 탄수화물입니다. 재밌는 것은 과당은 포도당으로 거의 변환되지 않고 간에서 매우 쉽게 중성지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첨가된 음식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청량음료의 주성분인 액상과당이 비만을 초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성지방을 축적한다는 것은 굶주림에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과당이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간에서 포도당보다 빠르게 대사되어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원시 인류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산은 진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슴과 엉덩이에 지방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 시스템은 호모사피엔스가 최후까지 살아남게 한 이유입니다. 포도당은 분명 중요한 에너지원이기에 언제든 체내에서 자유롭게 포도당을 합성하는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굳이 음식물로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에서 언제든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 일부는 우리 몸에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으로 불립니다. 이 영양소들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도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탄수화물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탄수화물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으로 축적되는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수렵과 채집 시대에는 음식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를 기아 상태에 대한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시작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초기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약물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즉각적으로 당뇨병 증상이 호전될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인슐린 분비 능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물 또는 인슐린 주사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서 인슐린 투여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 수치에 주목해 오다가 최근에는 식후 혈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쉽게 손상되며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혈당이 60에서 70 정도 상승하곤 합니다.
이것을 혈당 미니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만큼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미니 스파이크가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의 숨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혈당 수치의 상승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식후 혈당이 떨어지며 당화혈색소가 바로 개선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제한한 뒤 기운이 없고 체중이 너무 빠져 걱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탄수화물과 더불어 지방과 단백질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탄수화물을 제한했음에도 체중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먹고 있는 음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뿌리채소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 당근과 같은 뿌리채소는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섭취 칼로리가 많지 않음에도 체중이 잘 안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약 유전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체질적으로 기초대사가 낮습니다. 기초대사가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과 칼로리 제한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포도당 대 지방. 이제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등 만성질환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이어트가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우리는 고지방, 고단백질 식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음식물을 세포와 조직 내 화학 반응을 통해 다양한 물질로 분해하고 합성하여 필요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신진대사가 좋다는 것은 영양소를 태워 에너지로 만드는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걸까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포도당 에너지 시스템 더하기 지방 에너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로 섭취된 지방은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로 변환되어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어떤 이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은 바로 뇌의 에너지로 쓰일 수 없지만 지방이 간에서 변환된 케톤은 대사 과정을 통해 매우 작게 분해되어 뇌의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체내에 유입된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축적된 포도당의 저장 창고입니다. 체내에 흡수된 지방과 포도당은 중성지방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에너지의 저장량은 다릅니다. 지방은 저장에 제한이 없지만 포도당은 저장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은 포도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려 63배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저장 용량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는 지방을 태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격렬한 움직임이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온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주 연료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이며 긴급 상황의 터보 엔진의 원료가 되는 것이 포도당입니다. 지방 에너지 시스템의 본질은 느리지만 일상생활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없어도 물만 있다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체지방이 10kg이라면 매일 1600kcal를 소비하면서 2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생존의 비결이 바로 지방이라는 에너지원 덕분입니다. 한편 포도당 에너지 시스템의 본질은 신속하지만 적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긴급 상황에 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인체 시스템은 적혈구와 같은 특수한 세포뿐입니다. 글리코겐이 소량밖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도당은 많은 양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심장이 지방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만약 심장이 포도당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잠자는 동안 에너지가 고갈되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저혈당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고혈당은 개선되지만 저혈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과 평소 혈당이 정상인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간경변 등으로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우리 몸은 필요한 포도당을 간에서 생산합니다. 인간의 몸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콜레스테롤과 포도당을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여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대 질병,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개선된다. 암. 먼저 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은 과다 탄수화물로 인한 대사 질환입니다.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자체 생성해서 포도당을 독식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인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저탄수화물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뇌졸중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3가지는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동맥이 막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하며 뇌출혈은 혈압의 상승으로 혈관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막하 출혈은 유전적 원인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동맥류는 동맥의 일부가 혹처럼 불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뇌동맥이 약하거나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머리 외상 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은 저탄수화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심장병. 심장병도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 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므로 심장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은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원인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추어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탄수화물을 통해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은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안정화를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혈당 불균형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조울증과 조현병은 식사요법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마크로비오틱 현미채식 고다요법은 무엇인가요?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주식으로 먹는 식사요법에는 대표적으로 마크로비오틱 고다요법 현미채식이 있습니다. 마크로비오틱은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제철 자연식 식사법입니다.
현미채식은 현미잡곡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법입니다. 고다요법은 고다 미스오 박사가 개발한 생채소와 생현미가루만 먹는 식사법입니다. 마크로비오틱 현미채식 고다요법의 공통점은 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모든 식사요법은 질병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식사요법이든 정제 탄수화물인 밥, 빵, 면을 먹는 것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이 적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 식사요법들을 잘 지켜나가면 식후 혈당 수치 상승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만성질환과 난치병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혈당 변화가 많지 않으므로 혈액순환과 대사를 안정시키고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물론 제가 권하는 최고의 식사법은 혈당 변화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3가지 방식. 1. 슈퍼 저탄수화물. 3끼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식사에서 밥, 빵, 면을 제외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뿌리채소와 과일도 제한합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제한하기에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체중 감량과 만성질환 치료와 예방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당신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끼 탄수화물 섭취량은 탄수화물 10에서 20g이며 하루 최대 탄수화물 섭취량은 30에서 60g입니다. 참고로 제가 2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2. 베이직 저탄수화물. 3끼에서 2끼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한 끼는 밥빵면을 허용하고 나머지 2끼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탄수화물을 허용하는 한 끼도 40에서 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만 섭취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쌀밥 한 공기는 탄수화물 65g, 라면 한 개는 80g, 식빵 5장은 60g임을 참고하십시오. 하루 최대 총 탄수화물 섭취는 60에서 100g입니다. 3. 미니 저탄수화물. 3끼 중에서 2끼에서 탄수화물을 허용하는 식단입니다. 한 끼만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탄수화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한 끼에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40에서 50g을 섭취합니다. 하루 최대 탄수화물 100에서 130g이 기준입니다. 만약 밥빵면을 한 끼 제한한다면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 후에는 수면 시간 동안 뇌와 근육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혈당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으로 인해 지방이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3가지 저탄수화물 코스 중에서 가장 시작하기 수월한 방식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체중 감량 목적이 강하다면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2주간 착실히 실천해 보길 권합니다.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과 혈당 하락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행한 2주 후에는 베이직 또는 미니 저탄수화물로 전환하기를 권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체중 감량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혈압과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부터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피곤하다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 자주 생긴다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드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불필요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활력 넘치게 지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